대마도는 일본의 방위선입니다. 일본 총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 문장. 그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함 한 척이 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기묘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팔자 패턴. 일반적인 직선 항로가 아니었어요. 특정 좌표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선회하는 기동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격렬하게 반응할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말이 없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그 침묵을 깬 건 의외로 미국이었습니다. 더 이상 경솔한 발언은 하지 마라. 일본은 무엇을 원했고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방위선입니다. 제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 문장이 정말 일본 총리에게서 나온 게 맞는지 다시 확인했죠. 일본이 영토 관련 발언을 할 때는 통상 수주에 걸친 사전 조율을 거칩니다. 즉흥?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날 일본은 선을 넘었습니다. 독도를 넘어 대마도까지. 저는 루카스 그랜트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동아시아 해양전략연구소에서 22년째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군사 전략과 해양 동향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죠. 하루에도 수십 건의 첩보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다가올 상황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모든 예측이 빗나가는 순간이었거든요. 워싱턴 펜타곤 상황실에 경보가 울린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천장을 물들였고 복도 곳곳에서 발소리가 급박하게 울려 퍼졌죠.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든 채 상황실 문을 밀었습니다. 루카스, 이것 좀 봐. 선임 분석관 제임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일본 총리의 생중계 기자회견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여기까진 익숙한 레퍼토리였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언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다음에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일본의 최전방 방위선이며 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상황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마도? 일본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대마도를 거론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순식간에 상황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 책임자가 전화기를 움켜쥐며 고함쳤어요. 도쿄 스테이션. 즉각 일본 내각 동향 파악 들어가. 국무부 라인에선 다른 분석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견제응 아닌가? 일본이 한국 끌어들여서 중국 압박하려는 수순 아니야? 국방부 전략팀장은 회의적이었죠.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이 한국 자극해서 얻는 게 뭡니까? 미국만 곤란해지는 구조잖아요. 부서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쏟아냈습니다. 동네 정치용이라는 분석. 선거 전략이라는 주장이 오갔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헤드셋을 벗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대마도를 왜 꺼냈을까? 독도만으로도 충분히 시끄러운데.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동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대마도는 또 뭐야? 한국 자극하려고?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나?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일본 내각의 영토 관련 공식 발언은 최소 7개월 이상의 사전 조율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성, 방위성, 총리실이 수십 차례 검토하고 미국과도 사전 협의를 거치죠. 즉흥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종류의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미국 측의 사전 통보도 없었고 외교 채널을 통한 어떤 시그널도 없었습니다. 준비된 각본이야.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제임스가 고개를 돌렸죠.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예요. 일본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루카스, 자네 일본 분석한 지 몇 년째야? 16년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대마도 언급한 적 있었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도는 수백 번 거론했지만 대마도는 절대 공개석상에 올리지 않았어요. 금기였죠. 제임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왜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일본이 스스로 금기를 깬 거예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22년간 수천 건의 일본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습니다. 양의백서, 국회 회의록, 총리 발언 기록,
외교 문서들, 일본이 영토 문제를 다루는 패턴은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독도 언급, 국내 여론 확인, 미국 반응 체크, 단계적 강화. 하지만 대마도는 그 어떤 공식 문서에도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스스로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었죠. 그런데 지금 총리가 직접 생방송으로 전 세계를 향해 대마도를 언급했습니다. 비정상적이었어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하버드대 동아시아사 연구자셨습니다. 평생을 대마도 기속 문제 연구에 바치셨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연구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마도 귀속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본도 미국도 모르는 진실이 있다. 그리고 미완으로 남은 문장 하나. 대마도는 귀속 불명확. 저는 그 문장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연구를 끝내지 못하셨는지, 무엇을 찾으려 하셨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군사 전략 분석관이지 역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연구는 제 전문 영역 밖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동안 마음 한편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총리가 대마도를 직접 언급하는 이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노트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는 각국 반응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즉각 성명을 발표했죠.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토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대마도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상황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중국이 한국 편을 들어? 말도 안 돼.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한국 편 든 적 없잖아. 뭔가 이상한데? 맞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중국은 독도 문제에서 전통적으로 중립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엔 명확하게 한국 편을 든 겁니다. 대마도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자마자 말이에요. 모니터 하단으로 국제뉴스 티커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BBC 속보. 일본 전례 없는 이중 영토 주장. 정부가 긴장 급증. CNN 긴급뉴스. 일본 총리, 독도 이어 대마도까지 언급. 한국 반발 예상. 로이터, 중국, 이례적 한국 지지. 일본 고립 우려.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직감한 거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일본이 왜 지금 대마도를 꺼냈는가? 중국은 왜 갑자기 한국을 지지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왜 아직 침묵하고 있는가? 제 분석관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92년 동안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었어요. 루카스, 국무부에서 긴급 분석 요청 들어왔어.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일본의 의도 파악하고 중국 반응 분석해서 1시간 안에 보고서 올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워크스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타이핑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뭔가 더 큰 흐름이 보였습니다. 일본의 이번 발언은 단순 외교 도발이 아니에요. 국내 정치용도 아니고 선거용 이슈도 아닙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군사적이든 정치적이든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마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찾으려 했던 바로 그 진실 말이에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구 노트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낡은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대마도 역사, 조약, 지도, 사료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대마도는 기속 불명확.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 미국이 몰랐던 역사적 사실, 그리고 한국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카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정보가의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진원지는 대마도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대마도, 역사적 기속, 미국 기밀 문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검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도요. 일본 총리의 폭탄 선언 이후 전 세계는 한국의 대응을 주시했습니다. 강경한 성명이 나올까요? 군사훈련 돌입을 선언할까요?
아니면 외교적 보복 수순이라도 밟을까요? 그런데 한국은 고요했습니다. 놀라울 만큼 말이 없었어요. 서울의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혼잡했고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거리를 걸었죠. 일본 총리의 발언이 전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는데 한국만은 평온했어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일본의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추가 질문에도 동일한 답변만 되풀이했죠. 정밀 분석 중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BBC 특파원은 생방송에서 이렇게 전했죠. 한국의 침묵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대응 패턴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CNN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국제사회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 상황실에서 이 장면들을 지켜봤습니다. 의견치 않았어요. 한국은 영토 문제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과거 일본이 독도를 언급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했죠. 청명, 항의, 군사훈련까지 반응 속도가 빨랐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독도에 더해 대마도까지 거론됐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한국이 왜 가만히 있지?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침묵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잘 알거나. 한국은 어느 쪽일까요? 그때 제 모니터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정복과에서 보낸 내부 보고서였죠. 동해 이상 항적 포착.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위성 추적 데이터와 해상 감시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한 척이 대마도 북쪽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로가 심상치 않았죠. 직선이 아니었어요. 군함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팔자 패턴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팔자 항적.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민간 선박의 항로가 아니에요. 군사용 탐색 기동입니다. 잠수함을 추적하거나 해저 지형을 스캔하거나 특정 목표물을 탐지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죠. 저는 22년간 동해에서 유사한 케이스를 3차례 목격했습니다. 2010년 중국 잠수함 추적작전, 2015년 러시아 해저 케이블 탐색, 2019년 북한 잠수정 수색. 하지만 대마도 인근에서는 처음이었어요. 일본이 이 해역에서 탐색 작전을 펼친 건 제가 아는 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더욱 기묘한 건 패턴의 정밀도였죠. 팔자를 그리는 반경이 정확히 500m씩 좁아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 정찰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표물을 향해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이거 좀 보세요. 저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일본 군함이 대마도 인근에서 팔자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탐색 작전인가?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를 찾고 있어요. 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순찰은 아닌 게 확실해요. 이 패턴은 특정 목표물을 수색할 때만 사용하거든요. 해저에 가라앉은 물체나 잠수함 은신처, 전략적 거점 같은 걸 말이죠. 제임스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 정보 받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미 정보 공유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한국은 이미 이 항적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보다 12시간 앞서서요. 한국 해군의 감시망은 일본 군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항적, 속도, 방향, 심지어 레이더 주파수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 검토했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해군은 하루 1000회 이상 동해 해상 상황을 수집한다는 내용이었죠. 레이더, 위성, 음향 센서, 해저 케이블까지 동해를 거미줄처럼 덮고 있는 감시망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수치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한국은 동해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외교 채널에도, 심지어 미국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한국이 먼저 알고 있었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침묵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력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걸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11시 제 워크스테이션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블랙 얼럿, 정체불명 신호 포착. 블랙 얼럿은 미국 정보망 최상위 긴급 경보입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나올까 말까한 수준이죠. 저는 즉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동해 최신부에서 알 수 없는 음향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주파수 분석 결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패턴이었어요. 잠수함도 아니고 선박도 아니고 자연현상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미 해군 음향 분석팀도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일본 측 자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만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어요. 미국과 공유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한국이 뭔가 알고 있어.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음향 신호, 한국만 완전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일부만 공유했고요. 제임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왜 숨기지? 분석이 끝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개하고 싶지 않거나 둘 다 석연치 않은데 맞습니다. 이상했어요. 한미 동맹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민감한 신호라면 당연히 보고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음향을 단독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일본 군함의 팔자 탐색, 동해 최신부의 정체불명 음향, 한국의 침묵,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뭔가를 찾고 있었고 한국은 그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게임의 한 수 앞에 있어.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일본이 무엇을 찾는지, 동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부요. 제임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죠. 한국은 지금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언제 공개할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떠들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무엇을 숨기든 한국의 감시망에서는 숨길 수 없었죠. 동해의 주인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이미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블랙 얼럿이 울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동해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이틀 뒤 제 이메일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첨부된 인증 코드를 보는 순간 저는 발신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소속 윤도경 대령이었죠. 저는 윤 대령을 3년 전 한미연합훈련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군 내에서 일본 군사 전략 분석 최고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이었어요. 냉철하고 말수가 적고 하지만 정확무오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었죠. 파일을 열자 한 줄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루카스, 당신이 찾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등록된 문서는 PDF 파일 87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어요. 대마도 귀속 관련 역사적 검증 자료.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찾으려 했던 바로 그 자료였거든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443년 개해약조. 조선 세종시대에 체결된 이 조약은 대마도주와 조선 왕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마도주는 매년 조선 왕에게 세공을 바친다. 세공, 조공이라고도 하죠.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상위 국가와 하위 영주 사이의 종속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마도주가 조선 왕에게 세공을 바쳤다는 건 대마도가 조선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군사 전략 분석관으로 살아온 22년 동안 저는 역사 문서를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영역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도 역사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870년 일본 태정관 지령.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 정부가 내린 공식 문서였어요. 대마도와 울릉도의 기속 문제를 다룬 내용이었죠.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마도의 기속은 역사적으로 모호하며 조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글자가 흐려질 정도로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대마도가 명백히 일본 땅이 아니라고요.
1870년이면 메이지 유신 직후입니다. 일본이 근대 국가로 재편되던 시기죠. 그때조차 일본은 대마도의 귀속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문서는 70년간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일본은 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숨기지도 않았지만 드러내지도 않았죠. 그냥 문서 더미 속에 묻어두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70년 동안 아무도 이 문서들을 연결해서 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우스로 쥔 손에 땀이 맺혔어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2차 대전 후 일본의 영토를 재확정하던 시기였죠. 미국이 주도한 이 조약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와 유지할 수 있는 영토를 명시했어요. 그런데 초안 문서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대마도의 귀속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한국과 일본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대마도가 재검토 대상이었던 겁니다. 최종 조약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지만 초안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어요. 미국조차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고 확정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다음 문서로 넘어갔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미 극동군 사령부 기밀 문서. 1948년 한국전쟁 직전 미군이 동북아 전략을 재편하던 시기의 내부 보고서였어요. 그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하며 역사적으로는 조선의 시료 지배 영향권에 있었다. 일본의 시료 지배는 근대 이후 확립되었으나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미국 군사문서에도 대마도 귀속이 불명확하다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찾으려 했던 진실이 바로 이거였어요. 대마도는 처음부터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영향권이었고 일본도 그걸 인정했죠. 메이지 시대에도 일본 정부는 귀속이 모호하다고 공식 문서에 기록했어요. 2차 대전 후에도 미국은 대마도를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마도는 일본 땅으로 굳어졌어요. 조약도, 협상도, 합의도 없이 그냥 일본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역사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조선의 손에 있었다고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에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문서들로 가득 찼거든요. 윤대령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아무도 연결해서 보지 않았을 뿐이죠. 자료는 모두 공개되어 있었어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일본 외교사료관, 한국국사편찬위원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식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퍼즐을 맞추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숨기지 않았지만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히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대마도는 당연히 일본 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윤대령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디서 구한 겁니까?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일본 외교사료관, 한국국사편찬위원회 모두 공식 자료입니다. 다만 아무도 연결해서 보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공식 자료, 조작이 아니라 실제 역사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대마도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미완성 문장. 대마도는 귀속 불명확.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대마도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하지만 왜 연구를 끝내지 못하셨을까요? 저는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마도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학계의 압력, 정치적 압력, 아니면 더 큰 무언가. 진실을 밝히는 건 때로 위험한 일이니까요. 특히 일본과 미국의 동맹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진실이라면 더욱 그렇죠.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노트에만 적어두고 발표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이 먼저 대마도를 꺼냈어요. 게임의 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 70년 만에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대령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지금 이 자료를 저에게 주는 겁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언급한 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 총리의 대마도 발언, 일본 군함의 팔자 탐색 항적, 동해의 정체불명 음향신호, 그리고 지금 대마도의 역사적 진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거대한 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마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침묵했던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카드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 증거, 군사적 감시 데이터, 그리고 일본이 감추려는 진실까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한국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축적해온 증거였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에 제출할 긴급 분석 문서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었습니다. 대마도 규성 문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전략적 분석. 타이핑을 시작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을 뒤흔들 거라는 걸요. 70년 동안 미국이 당연하게 여겼던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어요. 역사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죠. 제 보고서가 워싱턴 내부에 돌기 시작하자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루카스, 일본 분석 추가 필요해. 왜 지금 대마도를 꺼냈는지 동기 파악이 시급해.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의 전략적 의도를 밝혀내. 이건 단순 외교 도발이 아니야. 저는 며칠간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일본 방위백서, 국회 회의록, 총리 발언 기록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핵 잠수함. 일본은 지난 15년간 집요하게 핵 잠수함 보유를 추진해왔습니다. 2008년이 시작이었어요. 일본 방위성이 처음으로 핵잠 도입 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2010년 제시도 했어요. 예산안까지 상정했지만 또 부결됐습니다.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 매번 시도했고 매번 좌절됐죠. 특히 2015년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핵잠 도입을 요청한 해였어요. 아베 총리가 직접 백악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했죠. 답변은 명료했습니다. 불필요하며 승인 불가. 2019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에 재차 요청했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15년간 번번이 거절당한 겁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헌법 구조. 일본 헌법은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명백한 공격용 무기죠.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둘째, 내부 여론. 일본 국민의 61%가 핵잠 보유를 반대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 때문이었죠. 핵이라는 단어 자체의 거부감이 컸어요. 셋째, 미국의 반대.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핵잠 보유를 15년간 단 한 번도 승인하지 않았어요. 저는 과거 미 국방부 내부 문서를 뒤졌습니다. 2015년 일본이 핵잠 도입을 공식 요청했을 때 미국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불필요하며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2019년에도 같은 요청이 있었죠.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일본에게 그 정도 전력을 부여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핵잠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핵 잠수함이 있어야 중국의 전략 원잠을 추적할 수 있고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무엇보다 핵잠은 상징이었어요. 진정한 군사 강국의 상징. 일본은 그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었어요. 일본이 핵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국민 여론의 지지와 미국의 승인. 그런데 둘 다 없었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미국이 11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핵잠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자신들이 미국의 제1순위라고 믿었던 일본에게는 청천벽력이었죠. 그렇다면 일본의 다음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위기를 조성해야 했습니다. 일본이 핵잠을 보유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 국민도 동의하고 미국도 승인할 수밖에 없는 명분. 바로 그때 윤도경 대령에게서 두 번째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루카스, 이걸 보십시오.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입니다. 암호화된 PDF를 열자
23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나타났어요.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북아 안보 위기 시나리오별 전략무기 도입 명분 구축 방안.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2년 분석관 생활에서 이런 문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내부 전략 문서를 본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기 조성 계획을 적어 놓은 건 처음이었어요. 문서는 일본 방위성 전략기획국에서 작성한 내부 검토 자료였어요. 2023년 7월 작성.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나리오 A. 중국 위협 고조시 대잠 능력 강화, 명분 확보. 시나리오 B. 북한 핵 위협 시 선제 타격 능력, 명분 확보. 시나리오 C. 한국 군사력 급증 시 자위적 핵잠 보유, 명분 확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시나리오 C. 한국을 위협 국가로 설정하는 시나리오였어요.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프레임을 구축할 경우 국내 여론 및 미국의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독도 및 대마도 영유권 문제를 결합하여 위기감을 조성하면 효과적. 독도와 대마도, 바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계산했다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즉흥적 도발이 아니었어요. 1년 전부터 준비된 각본이었던 겁니다. 물론 한국 위협 프레임 구축 시 핵 잠수함 보유 명분 확보 가능성 85%. 일본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핵잠을 가질 수 있다고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일본의 독도 대마도 도발은 한국 공격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핵 잠수함 명분 만들기가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한국을 위협 국가처럼 포장하고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우리도 핵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국민도 동의하고 미국도 승인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는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일본 내 여론조사 자료였어요. 2024년 3월 실시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한 국민 의견 찬성 39%, 반대 61%. 하지만 다음 질문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군사 위협이 증가할 경우 핵 잠수함 보유 필요성, 필요 68%, 불필요 32%. 완전히 역전됐어요. 한국이 위협이 되면 일본 국민의 68%가 핵잠을 찬성하는 겁니다. 일본은 이 데이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위협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윤대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서는 어떻게 구한 겁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일본 내부에도 이 전략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명분을 원했던 겁니다. 한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저는 중국 외교부 발표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의 핵 잠수함 보유는 지역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중국이 일본 핵잠을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저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핵잠을 갖게 되면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첫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 원잠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현재 6척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들은 중국의 핵 억제력 핵심이죠. 일본 핵잠이 생기면 이 잠수함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전략적 우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둘째, 대만 문제에 일본이 개입할 명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대만 해협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핵잠을 갖게 되면 자위적 순찰이라는 명분으로 대만 근해를 돌아다닐 수 있죠. 셋째, 미일 동맹이 한층 강화됩니다. 일본이 핵잠을 운용하게 되면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한 단계 더 심화되죠. 중국을 포위하는 고리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중국은 이 모든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 편을 든 겁니다. 일본의 핵잠 명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일본이 한국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도발하고 있다. 중국은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려 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젝트 진행 현황.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이미 핵 잠수함 설계를 80% 완료했습니다. 기지 건설도 70% 진행되었죠. 일본이 15년간 추진했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프로젝트를 한국은 이미 80% 완성한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형 핵잠 프로젝트, 대수량 4,000톤급, 자망 깊이 400m, 음향 스텔스 설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자력 잠수함 기술 협력이 공식화되었죠. 일본은 15년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한국은 단 한 번 요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실제로 건조할 수 있고 실제로 책임감 있게 운용할 수 있다는 걸요. 일본은 명분만 원했지만 한국은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도발의 진짜 목적, 핵 잠수함 보유 명분 구축. 타이핑하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을 도구로 쓰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력은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도발은 일본의 계획이었지만 압도적 능력은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일본이 핵잠을 원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80%를 완성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의 도발은 명분 없는 자의 절규다. 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일주일 뒤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초청이었어요. 윤도경 대령이 직접 연락해왔죠. 루카스, 한국에 와서 직접 보십시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군용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동해 방향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죠.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차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마침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지하시설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동해 통합감시센터라는 표지판이 있었죠. 윤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루카스, 환영합니다. 이곳이 한국의 눈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22년간 전 세계 감시 시스템을 봤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상황실, 나토 지휘센터, 일본 방위성 작전실까지 최첨단이라는 시설은 다 봤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폭 30m, 높이 10m, 거대한 디스플레이에는 동해 전체가 3D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이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선박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수면 아래로는 잠수함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항공기, 레이더 신호, 통신 패턴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펜타곤에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제가 낮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동해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델링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심 2000m까지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죠. 저는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위치, 속도, 방향, 레이더 주파수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거였어요. 화면 오른쪽에 붉은 영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감시 공백구역 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죠. 윤대령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은 동해의 30%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공백이죠. 서마지팔센터.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일본은 세계 3위 해군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첨단 이지스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까지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동해의 70%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대령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일본 레이더 커버리지가 표시되었죠. 확실히 공백이 많았어요. 대마도 북쪽, 울릉도 인근, 독도 주변, 일본 레이더가 닿지 않는 영역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해상 레이더는 지평선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중 음향 센서는 배치가 부족하죠. 윤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예산을 수상함과 항공기에 투자했어요. 수중 감시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죠. 게다가 지형적 한계도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동해의 지형이 3D로 나타났습니다. 대마도와 울릉도가 레이더를
차폐합니다. 일본 레이더는 이 지역 너머를 볼 수 없어요. 수중 음향 센서도 해류와 수온 차이 때문에 탐지율이 낮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지형적 한계. 일본은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윤대령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감시망이었어요. 레이더, 위성, 음향 센서, 해저 케이블, 무인 감시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동해 전체가 그물망처럼 덮여 있었어요.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동해의 95%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윤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해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명확히 알 것 같았어요. 음향 신호 분석도 보여드릴까요? 윤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음향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잠수함, 선박, 해양생물, 지각활동까지 모든 수중 음향이 분류되어 있었어요. 한국 해군은 12,400종의 음향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비철 1,100종. 저는 미국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이 해군이 동해에서 보유한 음향 데이터는 8,600종이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100종입니다.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죠. 윤대령이 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동해에서 사실상 장님이나 다름없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모든 걸 보고 있었지만 일본은 30%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구축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대령이 다른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룸이었어요.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의 3D 모델이었죠. 이게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입니다. 내년 진수 예정이죠? 저는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스텔스 설계가 인상적이었어요. 선체가 각진 형태로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버크급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열행 8센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보다 40%나 레이더 반사를 줄였다는 겁니까? 일본의 마약급과 비교하면 60% 감소입니다. 윤대령이 답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 구축함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윤대령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건조 일정표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구축함 한 척을 24개월 만에 완성합니다. 일본은 48개월 걸리죠. 2배 차이. 납기 준수율은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99.2%, 일본 67.8%. 압도적이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배를 인도합니다. 일본은 절반 이상 지연되죠.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윤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선 산업을 일으켰죠. 품질 관리 시스템, 납기 준수 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 이 세 가지가 한국 조선업을 만들었습니다. 윤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납기 준수는 생명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다음 계약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조선소는 절대 지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의 차이였어요.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시스템이 느렸죠.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을 모두 갖췄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소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 상업용 선박뿐 아니라 군함까지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직접 데이터로 보니 충격이었어요. 일본은 한국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루카스, 이제 아시겠습니까? 윤대령이 물었습니다. 일본이 왜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 때문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완성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도발 이유가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기술력으로도, 정보력으로도. 그래서 명분 싸움을 한 거예요. 한국을 위협으로 포장해서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동해에 눈, 귀, 그리고 검이 되어 있었죠. 제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 국무부 동아시아국,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NSC 세 곳에 동시에 전달됐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오전 10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 차관보였어요. 루카스, 이 보고서 확인된 거야? 진짜야? 네, 전부 검증된 사실입니다. 한국 감시 능력이 일본보다 3배 앞서 있다고? 정확히는 3.2배입니다. 음향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큰일이야. 70년짜리 전제가 무너지는 거야. 오후 2시 국무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주제는 단 한 줄이었어요. 본부가 전략 재검토.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국방부 전략국장, NSC 동아시아 선임 보좌관,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루카스, 설명 좀 해줘.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동해 감시 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일본은 동해의 30%만 감시할 수 있지만 한국은 95%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죠.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해군의 음향 식별 데이터베이스는 12,400종입니다. 우리 미 해군이 동해에서 보유한 건 8,600종이고 일본은 4,100종에 불과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없이는 동해에서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사실 한국에서 나온 겁니다. 전략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그럼 일본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정보가 사실은 한국 자료라는 거야?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감시 데이터를 받아서 자신들이 분석한 것처럼 우리에게 제출했어요. 우리는 그게 일본 자체 정보인 줄 알았죠. NSC 보좌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70년간 일본을 믿어왔는데 신뢰할 만했습니다. 다만 실력이 부족했던 거죠. 제가 답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분위기가 격렬해지기 시작했어요. 국무부 차관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70년 동맹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동맹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국방부 전략국장은 단호했어요. 동맹은 명분이고 능력은 현실입니다. 일본은 실력이 부족해요.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면 작전에 차질이 생깁니다. NSC 보좌관이 끼어들었죠. 그렇다고 70년 관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반발이 어떨지 생각해봤어요. 반발보다 실패가 더 무섭습니다. 전략국장이 대꾸했습니다.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실력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한국이 그 파트너입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일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큽니다.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는 겁니다. 논쟁이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F-35 정비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평균 19일 만에 정비를 완료합니다. 일본은 47일 걸리죠. 이듬 5배 차이네. 차관보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군함 건조 능력입니다. 구축함 한 척을 24개월 만에 완성하고 납기 준수율은 99.2%입니다. 일본은 48개월 걸리고 납기 준수율은 67.8%예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결론입니다. 동북아에서 실질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명목상 동맹이지만 실질적 능력은 한국이 압도적이죠. 차관보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루카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70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백악관에서 긴급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일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국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본에게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독도와 대마도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고요. 이건 우리 전략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동의합니다. 국방장관도 거들었죠. 일본의 도발은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원하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NSC 보좌관이 답했어요.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합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도발하지 않고 있죠. 이건 매우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 전략을 바꿔야 하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북아의 실질적 중심은 한국입니다. 일본은 영목상 동맹이지만 한국이 실질적 파트너죠. 한국 없이는 동해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는 함대 유지가 어렵죠. 한국 정보망 없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대사를 불러 그리고 경고해. 독도와 대마도 관련해서 더 이상 경솔한 발언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고서 하나 더 만들어. 제목은 동북아 실질적 전략 파트너 재평가로 해.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해. 일본은 보조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70년 만에 전환점이었어요. 사흘 뒤 미국 국무부는 일본 대사를 불렀습니다. 회담 내용은 비공개였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도쿄에서는 즉시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죠. 일본 언론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한국 중심 전략 검토 중. 70년 동맹 흔들리나. 일본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NSC 내부 보고서 한 장이 작성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동북아 전략 환경 재평가. 대한민국 중심 접근. 저는 그 보고서 3페이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동북아의 실질적 중심체는 대한민국이다. 미국 정부 공식 문서에 이런 문장이 들어간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죠. 92년 분석관 생활에서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국가 간 전략 구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순간을 보셨을 텐데 대마도에 관한 진실이 70년 동맹 구조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그 미완성 문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죠.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떠들지 않지만 모든 걸 준비한 나라. 70년 만에 미국이 인정한 겁니다.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요. 펜타곤에서 극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F-35 아시아태평양 정비체계 재편.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에는 미 공군 참모차장, 태평양 사령부 작전국장, 그리고 로키드 마틴 부사장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공군 차장이 입을 열었어요. 현재 F-35 정비는 일본 미사와 기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평균 정비 기간 47일, 납기 준수율 62%. 이건 작전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F-35 한 대가 47일간 정비소에 묶여 있으면 그만큼 작전 가능 대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중국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건 치명적이에요.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체계로 전환하면 19일로 단축됩니다. 절반 이하죠. 확실한가? 공군 차장이 물었어요. 확실합니다. 한국 정비팀은 이미 자국 F-35를 19일 만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직접 확인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오산 공군기지와 청주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정비 시스템을 직접 봤죠. 부품 재고 관리, 기술 인력 숙련도, 품질 관리 체계 모두 일본보다 우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군 차장이 물었습니다. 부품 대기 시간이 일본은 평균 8일인데 한국은 2일입니다. 기술 인력 숙련도는 한국이 1.5배 높았고 재작업률은 일본 12%, 한국 3%였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소 이전이 아닙니다. F-35 정비 허브를 잃으면 작전 주도권을 잃는 겁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어요. 정비 허브는 전략 자산입니다. 부품 공급, 기술 정보, 작전 데이터가 모두 허브를 통해 흐르죠. 허브를 가진 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F-35 작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공군 차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정비 허브를 잃으면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가 급락한다는 걸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태평양 사령부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작전 효율이 우선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정합시다. 공군 차장이 말했어요. F-35 아태 정비 허브를 한국으로 추가 이전합니다. 일본 미사와는 예비기지로 전환하고요. 회의실에서 동의 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F-35 정비 허브는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에요. 전략 자산입니다. 정비 허브가 있는 나라는 F-35 운영의 핵심이 되죠. 부품 공급, 기술 이전, 정보 공유, 모두 그 나라를 거쳐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다는 건 전략적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또 다른 회의가 열렸어요. 주제는 엔듀링 실드 아시아 배치. 엔듀링 실드는 미국판 아이언돔입니다.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최신 방어 체계죠. 미 육군 방공사령관이 설명했습니다. 엔듀링 실드 첫 해외 배치 국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후보는 일본과 한국이에요. 화면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일본 배치 시 장점. 기존 기지 활용 가능. 미군 주둔 규모 큼. 한국 배치 시 장점. 북한 위협 대응, 기술 통합 우수, 운영 인력 숙련도 높음.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북한 위협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엔듀링 실드의 실전 배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죠. 둘째, 한국군의 기술 통합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국은 자체 방공 체계와 미국 시스템을 완벽하게 연동시킬 수 있어요. 셋째, 한국 배치가 중국에게 더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한국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죠. 방공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으로 결정합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어요. F-35 정비 허브, 엔듀링 실드, 미국의 핵심 전력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결정이 내려졌어요. 주한미군 전력 재편, 펜타곤 대회의실에 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합참의장까지 모였습니다. 합참의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현재 주한미군 작전구역은 한반도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제 확장해야 합니다. 지도 위에 붉은 선이 그어졌어요. 동해 전역, 대마도 인근 해역까지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의 새로운 작전구역입니다. 동해와 대마도 인근까지 포함하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확장이 아닙니다. 전략축 이동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존 작전구역은 한반도 방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해 전체가 우리 책임이 되는 겁니다. 중국 견제, 러시아 감시, 일본 협조, 모두 주한미군이 주도하게 됩니다. 태평양 사령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해군과 공군의 협조 아래 동해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일본 기지는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보조 감시 체계로 전환합니다. 주요 작전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합참의장이 최종 승인했어요. 결정했습니다. 주한미군 작전구역 확장, 승인. 저는 이 모든 결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 내부가 요동쳤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회의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F-35 정비 허브를 잃었다. 이건 재앙이다. 엔듀링 실드도 한국에 간다. 우리는 뭐가 남는가? 일본 언론도 폭발했죠. 미국, 한국, 선택. 일본 전략적 가치 하락. 방위성 비상. 미국 핵심 자산 한국 이전. 동북아 전략축 이동, 일본 고립 우려. 일본 여론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버리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시력이 부족하면 선택받을 수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미 태평양 사령부의 최신 내부 문서가 작성됐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 읽었어요. 14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은 동북아 전략 네트워크 재정의였죠. 저는 7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동북아의 노드 A는 한국이다. 일본은 노드 B다. 노드 A,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모든 정보가 거쳐가고 모든 작전이 조율되는 곳이죠. 한국이 노드 A가 됐다는 건 한국이 동북아 전략의 중심이 됐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노드 B, 보조 거점이죠. 70년 만에 지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문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핵심 자산이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미국은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현실은 한국이었죠. 상황은 더욱 긴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또 움직였거든요. 규슈 남단과 휴가나다 해안. 일본은 이 두 지역에 12식 대한미사일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12식 대한미사일은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무기입니다. 대마도를 넘어 한국 남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저는 위성사진을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 8기, 레이더 시설 3곳, 지휘 통제소 2개. 이건 단순 배치가 아니었어요. 작전 태세였습니다. 일본이 뭘 하려는 거야?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미국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본은 전략적 고립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무력 과시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일본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움직였어요.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해군 상륙함 12척, 구축함 8척, 그리고 항공모함 1척. 언론은 대만 침공 연습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항로를 추적했습니다. 상륙함단의 이동 방향이 이상했어요. 대만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고 있었죠. 규슈 방향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이 아니라 일본을 겨냥하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확실해? 제임스가 물었어요. 항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 견제용 훈련이에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사일을 배치하고 중국은 함대를 움직이고 있었죠. 공부가가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긴급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IIIS에서 발표한 분석 자료였어요.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북아 군사충돌 위험 평가 중에 전쟁 가능성 70%. 소마지팔센터.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전진 배치와 중국의 군사훈련 강화로 인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양국 모두 후퇴할 명분이 없으며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추가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대마도 해협에서 중국과 일본 함정의 근접 조우가 지난 한 달간 11회 발생했습니다. 레이더 락온 사례도 3건이나 됐죠. 레이더 락온은 사격 직전 단계입니다. 조준을 했다는 뜻이에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중국과 일본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70%라니.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어요. 전쟁 위험이었습니다. 저희 부서, 미국 국방전략연구소 DSI도 자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중일 충돌 위험도 평가 72%, IISS보다 2% 더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죠. 중국은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를 막기 위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 감소로 인한 불안감을 무력으로 해소하려 할 것이다. 양국 모두 대마도 해역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대마도, 다시 대마도였습니다. 저는 백악관 NSC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합참의장이 먼저 보고했어요. 대마도 해협에서 중일 함정 충돌 위험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CIA 국장이 덧붙였죠. 중국은 진심입니다. 일본의 핵잠 보유를 막기 위해서라면 군사행동도 불사할 태세예요. 국방장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만약 중일이 충돌하면 우리는 48시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일본을 지원할 것인가? 중립을 유지할 것인가? 회의실이 긴장했어요.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국무장관이 먼저 답했어요. 일본을 지켜야 합니다. 동맹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은 달랐어요. 일본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실질적 작전 능력은 한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죠. 우리가 일본을 지키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NSC 보좌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없이는 동북아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정보망, 보급선, 작전기지 모두 한국이 핵심이에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루카스, 자네 생각은?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카카,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을 지킬 것인가? 한국 중심의 새로운 전략을 구축할 것인가? 둘 다 할 수는 없나? 없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선택이 필요해요. 대통령이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동북아 전략이 안정됩니다. 한국은 실질적 능력이 있고 중국과도 협상이 가능하죠.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을 선택하면 중국과의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일본은 실력이 부족하고 중국은 일본을 신뢰하지 않아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NSC, 결론 내죠. 한국 없는 동북아 전략이 가능한가? NSC 보좌관이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동북아 작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답은 정해졌네. 한국 중심으로 간다.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미국이 70년 동맹 구조를 바꾸는 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일본도 중국도 한국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감시망, 한국의 기술, 한국의 외교력, 모든 게 동북아의 근영추였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동북아 전략 재편 완료. 대한민국 중심체제 구축. 타이핑하면서 저는 한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게임 체인저는 일본도 중국도 아니다. 한국이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 전쟁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이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됐어요. 그리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에 선 시대.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구 노트가 그대로 있었죠. 92년 전. 어머니는 이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대마도가 단순한 작은 섬이 아니라는 걸요. 동북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걸요. 어머니는 그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셨습니다.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준비되지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 그 진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일본의 도발이 오히려 대마도의 비밀을 드러냈고 한국의 실력이 70년 동맹 구조를 재편했죠.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대마도는 귀속 불명확, 어머니의 미완성 문장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옳았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의 진실이었고 그 진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2년 분석관 생활, 수천 개의 보고서, 수만 개의 데이터. 하지만 이 순간만큼 의미 있는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완성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떠들지 않지만 모든 걸 준비한 나라. 기술로 말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한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동북아의 주도권은 이제 한국에게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로 구축함을 만들고 있죠. 떠들지 않아도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동북아 전략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요. 대마도의 진실부터 시작해서 70년 동맹 구조를 뒤바꾼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 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